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안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승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눈에 생기는 암 중에 포도막 흑색종 또는 맥락막 흑색종이라고 불리는 이 병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눈의 구조를 아는 게 이해를 쉽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을 이제 옆에서 본 그런 모양이 되겠고요. 눈 앞쪽에 여기 이제 투명한 유리창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각막이라고 그럽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각막. 뭐 각막 이식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여기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빛이 들어와서 여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이제 투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각막이 끝나는 부위부터는 우리가 공막이라고 그러는데 공막은 또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투명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까지. 이 투명하게 만드는데도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투명하게 만들면 안 되고 어둡게 만들어 줘야 이 우리 눈이 카메라랑 비슷한데요. 이 안에 암실 효과가 생겨서 이 들어온 상이 더 잘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막은 불투명하지만 그 앞에 각막만 투명하다. 그다음에 각막을 덮고 있는 인제 얇은 조직이 있는데 요거를 결막이라 그러고요. 우리 결막염을 앓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눈병 뭐 이렇게 바이러스성 눈병, 아폴로 눈병 인제 그런 게 왔을 때 충혈되고 그러는 조직이 바로 이 결막입니다. 예 그래서 눈병이 오는 부위가 이 결막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공막의 안쪽으로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홍채 우리 눈의 조리개 역할을 하는 그 뒤에 인제 모양체라고 된 부위가 있는데 여기는 인제 눈에 물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눈 안에 방수라는 게 있어서 그 방수가 눈을 계속 적셔 주거든요. 인제 그걸 만드는 구조. 그 뒤쪽으로 있는 게 맥락막입니다. 요 파란색으로 칠한 요 세 부분이 합쳐서 저희가 포도막이라 그러고요. 이 포도막 흑색종이 생기는 부위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안쪽에 노란색으로 칠한 부위가 이제 망막이라는 데고요. 망막이 인제 바로 각막을 통해 들어온 빛이 맺어져서 요거를 요 이 정보가 인제 시신경을 타고 우리 뇌로 인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인제 드디어 우리가 뭔가를 본다고 인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망막의 중앙 부위, 한 중앙의 가운데를 우리가 황반이라 그럽니다. 이 황은 누를 황자를 써서 약간 색깔이 인제 누르스름한 그런 빛을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제 황반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인제 루테인이라는 그런 영양제가 있는데 그 영양제 그 루테인이 바로 이 황반에 있는 색소입니다. 이 황반을 노랗게 보이게 하는 그런 색소 중에 하나가 루테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앞에 수성체가 있는데요. 이 수성체는 생긴 것도 이렇게 볼록한데 실제로 이 볼록 렌즈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빛을 이렇게 꺾어서 요 황반의 중심에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이 수성체가 혼탁해지면 인제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눈 안은 빈 공간이 아니라 어떤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물질로 인제 채워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유리체라 그러고요. 유리처럼 투명한 그런 구조이고 거의 98% 물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투명한 그런 젤리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흑색종은 이 파란색으로 칠한 이 포도막이라는 조직에 인제 그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앞에 인제 여기가 홍채, 모양체, 맥락막인데 주로 맥락막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 포도막 흑색종을 이렇게 맥락막 흑색종이라고 인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막 흑색종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어 텀이 되겠고 맥락막 대부분이 맥락막 흑색종이기 때문에 그냥 맥락막 흑색종이라고 이렇게 번갈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락막 흑색종, 포도막 흑색종 이제 많이 말을 들어보시게 되는데 '이게 서로 다른 병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은 같은 질환을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이름이 포도막이 된 이유는 여기가 인제 나중에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일이 있을 텐데 이 구조가 약간 거무스름한 모양으로 돼 있어서 꼭 포도알처럼 생겼다. 그래 가지고 인제 그런 이름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안저 사진, 눈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냥 봐도 뭐 종양 같은 게 불룩 튀어 올라와 있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는 마치 눈에 무슨 버섯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런 버섯 같은 모양의 종양이 눈 안에 생긴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포도막 흑색종이 되겠습니다. 또 흑색종은 검은색 종양이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약간 어 비교적 검지 않은, 그러니까 비색소성 그런 포도막 흑색종도 있고요. 눈에 이 뒤가 아니라 앞에 생기면 이렇게 그림자처럼 앞을 가리는 경우도 있고, 여기가 이제 황반 부위가 되는데 황반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어디나 생길 수 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암은 그 눈에서 생기는 암 중에는 가장 흔한 암이 되겠습니다. 그 원발 악성 종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원발이란 말은 눈에서 시작한 암 중엔 이게 제일 흔하다 이 얘기고요. 어 달리 말하면은 우리 몸에 다른 데 생긴 암이 또 눈으로 전이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전이된 암이 사실은 빈도는 조금 더 많은데 눈에서 인제 시작한 암 중에는 이게 제일 흔하다는 거고요. 여러분 흑색종 그러면 대부분 '이거 피부에 생기는 암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피부의 흑색종이 인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흑색종 역시 우리 몸에 어디나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근데 피부 외에 제일 잘 생기는 부위는 인제 눈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남녀에서는 빈도가 비슷한 것 같고요. 호발 연령도 한 50 대, 60대 인제 요런 그 중년 이후에 인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쪼끔 서양과 다르게 저희 나라 그 데이터를 보면은 서양 분들은 대개 50 대, 60대 이후에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저희는 서양보다 쪼끔 더 이른 나이에들 많이 진단이 돼서 오시는 그런 쪼끔 좀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발생률을 보면 우리 피부흑색 정도 인제 그 백인에서 주로 발생을 많이 하고, 우리 동양인이나 흑인에서는 인제 발생률이 많이 적은데요. 이 눈에 생기는 포도막색종 역시 인제 백인에서 발생 빈도가 높고 동양인이나 흑인에서는 좀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인종이 같이 모여 사니까 이런 스터디를 해 봤더니, 연구를 해 봤더니 그 non Hispanic White이라는 거는 인제 라티노 계열이 아닌 인제 완전히 코카시안 같은 인제 백인들을 얘기하는데, 백인에서 아주 빈도가 흑인을 1 이라고 뒀을 때 19.2 니까 굉장히 높죠. 한 뭐 20배 가까이 많이 발생한다. 흑인과 동양인은 거의 비슷한 빈도로 발생하는 것 같고, 화 그 라티노 계열의 그런 화이트들도 동양인에 비해 많이 발생하더라. 저희 나라에 인제 발생률을 연구한 게 있었는데요. 예전에 인제 2000 년대 전후에 우리나라 이 캔서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인제 했던 연구에서는 인구 1 0 0만 명당 한 0.4 명,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최근에 인제 저희 병원에서 또 이 국가 데이터를 가지고 빈도를 계산을 해 봤더니 1 0 0만 명당 한 1명 정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 2 배 정도 이 수치로만 보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임상에서도 저희가 '흑색종 환자분들이 쪼끔 늘고 있는 게 아닌가.' 인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의 환자분들이 빈도는 서양에 비해 적지만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게 아닌가, 인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잘 걸리나 인제 위험 인자를 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백인들 중에도 인제 눈이 이렇게 파랗게 어 그 영화 배우처럼 인제 파란 홍채를 가진 그런 분들에서 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외에는 눈에 요렇게 안구와 피부 쪽에 이렇게 모반증이라 그래서 검게 그 점이 인제 크게 덮여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인제 이분도 보면 여기가 바로 결막인데, 결막에 이렇게 모반증이 있으시죠. 인제 이런 분들은 일반인에 비해 한 3.5배 정도 위험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43세 여자분이었는데 안 피부 모반증이 있었고 눈에 이렇게 흑색종 종양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시죠.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소로는 우리가 흑색종 그러면 대부분 이 자외선을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피부 흑색종은 자외선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거든요. 그래서 백인분들, 특히 흑색종에 이 잘 호발하는 백인분들은 햇빛 강한 날 온몸에 선크림을 다 바르고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굉장히 자기 프로텍션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인제 눈에 있는 흑색종은 이 자외선하고 크게 관련이 없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자외선의 영향을 받는 거는 인제 홍채에 생기는, 여기가 홍채인데 홍채에 생기는 인제 실제 환자분이셨는데, 이런 경우는 자외선을 많이 쐬는 게 영향이 있다, 인제 이렇게 돼 있고요. 아무래도 인제 홍채는 밖으로 노출돼 있으니까 이 각막을 통해서
강한 이제 자외선이 들어오면 이제 흑색종 발생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포도막은 이 뒤쪽에 깊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까지 그 자외선이 잘 도달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알려진 환경적인 어떤 위험 인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뭐 대부분 흡연이 뭐 폐암을 비롯해서 여러 암들에 안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포도막 색종에서는 그 관련성이 그렇게 잘 연구된 바는 없고요. 아마 빈도가 낮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그래서 바이러스가 연결이 있다 관련돼 있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이것도 명확치는 않고, 느닷없이 뭐 "핸드폰을 많이 보면 잘생긴다." 이런 연구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우리 핸드폰에는 자외선까지는 아니지만 자외선하고 비슷한 그 블루 라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블루 라이트가 많이 눈에 쐬서 인제 "이런 흑색종이 올 수 있다." 인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 자외선도 그렇게 관련성이 깊지 않은데 핸드폰을 많이 본다고 이게 암이 생긴다, 이거는 쪼끔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어 그렇게 확립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핸드폰을 일부러 많이 보실 필요는 없겠죠. 그다음에 용접할 때 굉장히 강한 빛이 인제 나오는데요. 용접하시는 분들이 포도막 색종에 좀 더 취약하다라는 연구들은 쭉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강한 빛이 세서 그런 것 같아서 요거는 관련성이 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용접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꼭 안전 기어, 프로텍티브 기어를 하고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험 인자가 그렇게 딱히 알려진 게 별로 많지 않다는 게 이 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어느 분한테 이 암이 누구한테 언제 발생할 거냐, 이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거죠. 그 진단은 인제 보시면은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습니다. 한 40%, 한 절반 정도는 증상 없이 우연히 건강 검진을 하다 발견되기도 하고, 다른 문제 때문에 안과를 갔다가 발견되시기도 하고 인제 이런 경우가 있고요. 한 절반 정도는 눈에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증상이 또 특이적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뭐가 떠다닌다." 눈에 뭐 떠다니는 거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비문증이라고 인제 보통 얘기하는. 근데 비문증은 병이 아닌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여러 다른 병들에서도 동반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특이적이라고 할 수 없고요. 뭐가 가려 보인다는 것도 특이적인 증상은 아니죠. 그리고 시력이 떨어졌다, 이건 역시 뭐 특이적인 증상은 아니라서 이 포도막 흑색종만의 독특한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비특이적인 증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 안에 인제 이렇게 검은 종양이 있으면 흑색종으로 진단하기 어렵지 않은데, 인제 문제는 이렇게 검지 않은 종양 중에도 흑색종이 있다, 인제 그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버섯 모양이 전형적인 그런 초음파 사진인데,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 흑색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제 눈에 생기는 다른 종양들하고 인제 감별이 또 중요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다른 데 생긴 암이 눈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폐암이나 유방암 환자분들이 특히 이렇게 눈으로 전이가 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 흑색종과 전이암이 인제 구별이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암이 아니라 인제 양성 종양 중에도 꼭 흑색종처럼 생기는 그런 종양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인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흑색종이 아닌 양성 종양 때문에 너무 암이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또 암인데 암이 아닌 줄 알고 또 진단이 늦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꼭 전문 기관에서 확실한 진단을 받으시기를 인제 권유드립니다. 이 환자 보시면 여기 까맣게 꼭 뭔가 흑색 종양이 있는데, 인제 이거는 흑색종은 아니고 망막 색소 상피가 이렇게 비대해지면 이렇게 또 시커멓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흑색종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작은 그런 점들을 우리가 모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반은 상당히 흔합니다. 보고에 따라서는 뭐 100 명에 1명 1% 정도 인구에서 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피부에 점이 있듯이 눈 속에도 인제 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인제 문제는 저 점이 저렇게 큰 점 중에 이게 흑색종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크기가 큰 점의 경우는 흑색종인지 아닌지 감별 자체가 또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이런 모반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이제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꼭 정기적으로 계속 그 체크업을 하면서 이 변화를 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여기가 인제 요 부위가 시신경이라는 데인데 시신경에 보시면 이분은 인제 까만색 종양이 딱 덮여 있죠. 근데 흑색종 우리가 보통 보는 거보다 더 새카만 색깔의 검은 종양이 요렇게 시신경을 타고 있을 때는 꼭 모양은 무시무시하지만 이 경우는 흑색종이 아니라 양성 종양인 경우가 많습니다. 흑색 세포종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종양 역시도 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드물지만 꼭 정기적인 그 체크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인제 양성 종양 중에 하나가 인제 혈관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관의 기형, 혈관의 종양인데요. 이렇게 눈에 인제 그 이런 식으로 인제 보이게 되는데 사실은 혈관종은 우리 혈관이 약간 불그스름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양이 좀 불그스름한 색깔을 띠고 있어서 흑색종하고 인제 색깔이나 양상이 좀 다르긴 한데 문제는 이 혈관종도 이런 식으로 약간 거무스름하게 또 변화된 모양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감별을 요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인제 눈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영어로 된 진단명을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면서 쪼금 어색한 진단명이 됐는데 망막의 주변에 삼출성 출혈성, 삼출은 뭐가 샌다는 거고요. 출혈은 뭐 아시는 것처럼 피가 난다는 거죠. 피도 나고 물도 차는 그런 맥락망막병증이 생길 때 요게 꼭 포도막 색종하고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분은 그 예전에 여기 인제 수술을 한번 받으셨던 분인데 다치셔 가지고 아마 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그 수술 부위가 인제 약해지면 이 눈에 있는 그 아까 제가 포도막이 좀 거무스름하다 그랬잖아요. 그 포도막이 이 공막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막 탈출증이라 그러는데 꼭 생긴 게 검은색 종양 같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흑색종으로 인제 그 의뢰가 됐던 분인데 사실은 흑색종은 아니고 인제 포도막이 탈출했던 이제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인제 여러 양성 종양, 악성 종양들이 꼭 포도막 색종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인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암이 그렇겠지만 크기가 클수록 예후가 안 좋아서 처음부터 인제 종양의 두께가 거의 8mm 이상 됐을 때는 이 생존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종양의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예후가 좋다. 인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예후라는 그러니까 생존율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눈에 생기는 것도 암이기 때문에 다른 데 전이할 수 있고요. 다른 데 전이가 되면 흑색종은 특히나 더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뒤에서 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인제 5년 생존율을 얘기할 때 보통 인제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생존율이 아니라 전이율이죠. 전이율이 한 30% 정도 된다 말씀드리는데 종양이 더 크면 클수록 30% 보다 더 전이가 많이 되고 적으면 적을수록 30% 보다 쪼금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냐 인제 크게 2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좀 끔찍하지만 눈에 있는 그 종양과 함께 안구 자체를 그냥 적출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 포도막색종이 양안에 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이 드문 종양이 인제 한쪽에만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한쪽 눈을 적출해도 반대쪽 눈에 인제 시력이 대부분은 인제 있으시기 때문에 좀 보기에는 한쪽 눈 의안 수술을 해야 되니 그렇긴 하지만 생활에 아주 큰 불편을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안구 적출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생각하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끔찍한 치료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인제 방사선 치료가 되겠습니다. 방사선을 눈에다가 굉장히 세게 쏘는 거죠. 또 다른 암 치료가 인제 항암 치료인데 항암 치료는 사실상 포도막색종에서는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거나 방사선하거나 이 크게 인제 2 가지인데요. 방사선은 일반적인 방사선 치료는 인제 외부에서 방사선을 이렇게 쏘는 치료가 있는데요. 눈은 인제 굉장히 작잖아요. 그리고 작고 그 안에 굉장히 또 예민한 기관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방사선을 빵 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또 생길 수 있는 위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나온 게 근접 방사선 치료라는 건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인제 고 종양에만 딱 갈 수 있게 아주 자그마한 방사선 판을 눈에다가 인제 수술로 심었다가 인제 다시 빼는 인제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제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어 그 보조적으로 아니면 또 종양이 굉장히 작거나 그런 경우는 온열 치료, 냉동 치료, 레이저 치료, 뭐 광역학 치료 같은 거를 같이 병행하거나 이것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적출술이 좋으냐 방사선 치료가 좋으냐 인제 오히려 적출술이 또 방사선 치료보다 안 좋다는 연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인제 안구를 적출해도 암이 전이가 많이 되던데 그러면 안구 적출하면서 눈에 있는 암을 자꾸 건드려 가지고 이게 더 우리 온몸으로 퍼지는 거 아니냐 인제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적출술이 좋다. 어떤 사람은 방사선 치료가 좋다. 인제 막 티격태격하니까 이럴 때 인제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임상 시험을 하는 거죠. 이 치료와 이 치료를 어 환자군을 이렇게 랜덤하게 무작위로 어 그 여기 배치를 해 가지고 치료의 결과가 어땠는지 인제 비교하는 게 되겠죠. 1984 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이거를 인제 쿰스라는 연구인데 거기서 이렇게 해 봤더니 안구를 적출하나 방사선 치료를 하나 환자의 생존율이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거의 똑같이 가죠. 요거는 인제 중간 크기 종양에서만 인제 비교한 그래프를 갖고 온 건데 이게 중간 크기가 뭐냐 아까 제가 크기가 클수록 예후가 안 좋다 그랬는데 임상 편의상 저희가 그 흑색종을 뭐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마치 뭐 티셔츠 사이즈처럼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대중소로 크게 한 3개 정도로 나누거든요. 근데 아주 크면은 말씀드렸던 근접 방사선 치료에 적응증이 안 됩니다. 예. 종양이 한 중간 정도 사이즈 이하여야지 근접 방사선 치료가 되는데 그런 환자분만 놓고 근접 방사선 치료를 했더니 그냥 적출한 사람들하고 생존율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인제 1차 치료로 대부분 방사선 치료를 먼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근접 방사선 치료가 인제 요런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100 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가 되는데 인제 그런 방사선 플락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방사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을 이 나오는 이 플락을 종양이 여기 있다. 그러면 수술로 요 뒤에다 이렇게 심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만 방사선이 가면서 여기만 딱 방사선 주사가 되니까 집중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인제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넣고 살 수는 없으니까 넣었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인제 다시 빼주는 수술이 필요하고요. 또는 인제 외부 방사선은 밖에서 이렇게 쏘는 거죠. 여러 가지 방사선들이 많습니다. 양성자, 프로톤 빔, 양성자라고 부르는 포톤 빔, 뭐 감마 나이프, 사이버 나이프 인제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인제 최근에 중입자 치료를 시작했는데 중입자 역시 이렇게 외부에서 쏘는 인제 방사선이 되겠습니다. 종양이 아주 클 때는 이렇게 외부 방사선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사선 판이 커버할 수 있는 그 종양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이상 되는 종양에서는 이렇게 외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접 방사선 치료는 인제 저희 병원에서는 2006 년부터 인제 시작을 해서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예전에 인제 요거 그 그 저 그 홍보가 됐던 인제 기사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2019 년도에 인제 200 레를 했다. 지금 한 6년 전이니까 지금은 한 300레 정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요게 종양이 있던 환자고 요 뒤에 요렇게 방사선 판을 인제 심었다가 빼면 이분 같은 경우 2년 뒤에 여기 종양이 요렇게 불룩했던 게 굉장히 납작해졌죠. 근데 모든 분들이 똑같은 경과를 밟는 건 아니고요. 인제 이분은 굉장히 종양이 확 좋아진 그런 모양을 보였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이 종양이 완전히 없어진다기보다 좀 크기가 완만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어느 정도 줄어든 다음에는 그 사이즈가 그냥 쭉 유지돼서 가는 인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과를 보이면 '아 치료가 잘 됐다.'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종양만 제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쪼끔 끔찍하게 보일 수도 있는 사진인데 인제 수술 장면 하나를 찍어 온 건데 여기가 인제 포도막 흑색종이 되겠고요. 안구의 바깥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종양만 딱 떼내는 인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수술이 가능하려면 일단 종양의 위치가 수술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는 경우 요런 수술을 고려하게 되고요. 똑같은 검은색인데 요 뒤에 약간 색깔이 다른 검은색 요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포도막 이건 맥락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맥락막도 포도알처럼 이렇게 시커멓죠.
거기에 인제 발생한 검은색의 흑색종 사진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눈 밖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눈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 종양을 이렇게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수술은 아닌데요. 이분은 인제 치료하고 재발이 돼서 이런 식으로 수술했던 한 달 뒤 사진 전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암이기 때문에 이제 전이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몸에 그 전신 전이하는 기관들을 쭉 살펴보면 거의 90% 이상 간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폐나 인제 뼈 이런 쪽으로 가는 전이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대개는 간 먼저 거쳤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인제 이 치료하고 난 다음에 이 전신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환자분들의 인제 전신 검사를 하는데 대부분 인제 간을 포함한 그 영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 보면 이 포도막 흑색종 또는 맥락막 흑색종은 아주 치명적인 악성 종양이 되겠는데요. 백인에 비해 국내 발생률은 낮지만 인제 최근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치료법의 발전으로 방사선 치료가 1차적 치료로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안구 적출술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전신 전이는 약 30% 환자에서 5년 이내에 발생하고 드물게 10년 이상 경과 후에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인제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요. 전이는 주로 간으로 된다. 그리고 전이된 흑색종은 치료 예후가 불량하여서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 질문들 주신 거에 대해서 인제 하나씩 한번 답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양쪽 눈의 시력이 0.2 정도입니다. 한 6개월 동안 간헐적으로 눈에 이상 증세가 있습니다. 한쪽 눈은 도수가 높고 한쪽 눈은 도수가 낮은 안경을 쓴 것처럼 순간적으로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가끔 이런 적이 있어서 한쪽 눈을 감고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증상일까요? 병원 대원이 필요할까요? 요 질문만 가지고는 어떤 특정 질환을 조금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한쪽 눈을 감고 운전을 한다 그랬었는데 한쪽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편하신다는 걸로 알아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2개로 보여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양쪽으로 보면 2개로 보여서 한쪽 눈을 감으시는 건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복시라 그러는데요. 만약에 물체가 2개로 보이는 복시다. 근데 한쪽 눈을 감으면 좋아진다. 그러면 인제 그게 사시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병원에서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고 피곤할 때만 그렇다. 그러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2개로 보이는 게 너무 그렇다 그러면 한번 가서 보시는 게 좋고 그 외에는 아마 말씀하신 증상만으로는 딱히 어떤 병을 지목하기는 좀 어렵네요. 초기 증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없는 경우가 한 절반, 증상이 있는 경우가 한 절반 되는데 그 증상마저도 이 흑색종 특이적인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인제 떠다닌다. 그 종양이 큰 경우엔 종양이 이렇게 시야를 가리겠죠. 시야를 가린다. 종양이 눈의 중심부에 생기면 이제 시력을 떨어뜨릴 테니까 시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종양 자체가 시력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종양이 있으면 그 암 때문에 눈에 물이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차면 그 물 때문에 망막이 박리되는데요. 그 박리된 망막 때문에 또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좀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초기 증상만으로 '흑색종의 초기 증상이다.'라고 할 만한 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은 눈이 몇 년째 빠질 것처럼 너무너무 아픈데 동네 여러 안과를 가 봐도 이상이 없다고 한다. 제일 흔한 원인은요 건조증입니다. 예, 아마 여러 안과를 가도 이상이 없다 그랬으면 구조적으로 어떤 각막이나 망막이나 다른 데 이상이 없다는 말씀 같고요. 이 빠질 것처럼 아프다. 이 눈에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통각 센스는 대부분 이 앞쪽 눈의 그 표면에 몰려 있거든요. 안구 건조증이 심해도 그럴 수 있어서 아마 우리 마벨라 님은 심한 안구 건조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인공 눈물을 쓰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 건조증 관련해서 동네 안과를 다니시면서 자주 우리 피부 안 좋으신 분들 피부 관리 받듯이 관리를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일 라식을 하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눈을 잡으면 제가 질에 겁을 먹고 눈을 떨어서 석션 로스 위험 때문에 도저히 스마일 라식은 안 될 것 같다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라섹으로 하면 괜찮을까요? 제가 원하는 직업은 좋은 시력을 요구하는데 수술은 불가피하고 투데이 라섹이나 라식으로 하면 겁먹어도 수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데 인제 라식 이쪽은 사실 인제 저의 전공 분야는 아니어서 제가 그 말씀하신 인제 그 질문에 그 진료받으러 가신 그 원장님, 그 수술하시는 원장님만큼 전문적인 정보를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라식의 경우에는 약간 인제 석션이라는 게 이제 눈을 이렇게 탁 잡아서 끊는 거죠. 그런 게 좀 수술 중에 필요한 인제 그런 수술 중에 인제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게 어렵다 그러셨으면은 아마 상담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마일 라식이나 라섹이나 어떤 방법에 인제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이유 때문에 스마일 라식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그 상담하신 원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그다음에 질문 하나 더 주셨네요. 믿음으로 님이 "왼쪽 시야가 중앙 시야 결손이 와 있다." 왼쪽 눈의 중앙에 시야에 결손이 있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냥 놔두면 안 좋네요. 안과를 가셔서 원인을 발견을 하신 건지를 잘 모르겠네요. 중앙에 시야 결손이 있는 이유가 인제 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서 이거는 안과에서 아마 진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이 따갑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어떤 문제일까요? 컴퓨터를 종일 보는 직업이라 그런 원인인 것 같긴 한데 평소엔 별로 느끼지 못하다가 어 저녁쯤 되면 조금씩 따가울 때가 있다. 평생 인공 눈물이라든지 눈에 뭘 넣어 관리해 본 적이 없는데 뭘 하면 좋아질까요? 말씀만 들어서는 이분도 건조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컴퓨터를 종일 볼 때 뭔가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은 그 눈을 이렇게 무의식 중에 잘 덜 깜빡이게 되거든요. 이 눈을 우리가 깜빡이는 이유가 눈을 뜨고 있으면은 이 각막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는 눈물이 이렇게 벗겨집니다. 그럼 눈이 굉장히 시리죠. 그래서 눈을 감았다 뜨면 다시 좋아지고. 우리 눈싸움 할 때 눈 이렇게 계속 누가 안 감고 오래 있나 인제 그런 눈싸움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눈이 막 타는 것처럼 아파지죠. 그게 건조증 증상입니다. 그럴 때 눈 한 번 깜빡이고 나면 좋아지죠. 그게 눈에 인제 코팅이 돼서 그런데 인공 눈물이 그런 코팅 역할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공 눈물을 한번 점안을 해 보시고요. 증상이 완화된다 그러면 아마 건조증으로 생각하고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 "눈에 결석이 있어 몇 개월에 한 번씩 내 방에 제거하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결석이 눈 안에 있다고 해서 특별히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더라고요. 혹시 결석을 방치하면 저절로 눈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어떤 안구 질환을 일으키나요?" 요 말씀하신 결석은 안구 속에 있는 결석이 아니라 우리 눈꺼풀 있거든요. 이 눈꺼풀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 안에 인제 약간 불그스름한 부위가 있죠. 거기에 잘 생깁니다. 그 부위도 결막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결막 결석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결막 결석이 있으면 이렇게 눈을 우리가 깜빡일 때마다 이 눈꺼풀이 눈을 이렇게 덮었다 뜨는데 그때 뭐가 우둘투둘한 게 있으면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마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작으면 생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에 불편함을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면 이 결석을 방치한다고 뭐 크게 눈에 어떤 뭐 큰 병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증상이 없으면 그냥 두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인제 그런 게 인제 커지면서 눈에 그 불편감도 일으킬 수 있고 또 눈을 깜빡일 때마다 그게 인제 자꾸 스크래치를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또 비교적 간단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 제거를 인제 해 보셨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주 큰 병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 불편에 따라서 자주 안과 가셔 가지고 인제 관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에 아는 지인이 겪었다고 들었던 질환이네요. 안구에 까만 점이 있는데 병원에서 흑색종일 수 있다고 상급 병원 가서 조직 검사해 보는 게 좋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조직 검사 후에 눈에 통증이나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나요? 어, 그 이제 까만 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반인지 암인지를 이제 감별을 해야 되는데 그 전형적인 흑색종의 양상을 띈다면 사실은 조직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거의 확진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인제 조직 검사를 한다고 또 눈에 통증이나 모든 조직 검사도 인제 수술이기 때문에 모든 수술은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수술도. 예. 그래서 그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이 득보다 작은가 큰가에 따라서 수술을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조직 검사도 굉장히 그 미세한 침으로 어 우리가 인제 이 종양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작은 종양에서 조직 검사할 때는 굉장히 작은 침 같은 걸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큰 부작용이 일어나진 않지만 뭐 출혈이 있거나 뭐 망막이 박리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근데 그 흑색종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는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뭐 미리 지레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지인분께서. 다음 질문 볼게요. 안과에 가면 안저 촬영 같은 기본 검사에서 포도막색증을 조기에 발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그 실질적인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제가 안저 촬영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은 조기에 발견을 사실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우리 눈에 이제 이 구석구석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넓게 찍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안저 사진인데, 요즘은 이제 그런 사진기들이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이제 그걸로 찍으면 숨어 있는 부위가 없을 정도로 인제 거의 다 찍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인제 전통적인 안저 사진은 우리 눈의 중심 부위, 황반 부위 위주로 찍거든요. 그것만 찍는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게 인제 사진이 안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육안으로 이렇게 보면은 또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저 촬영 같은 기본 검사에서 포도막색증 조기에 발견이 가능한데, 그 기본 검사가 우리 망막을 전반적으로 다 검사하는 건지 이제 그거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그냥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비단이 흑색종 진단 뭐 워낙 드문 암이니까요. 아까 제가 인구 뭐 100만 명에 한 1명 정도 꼴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대략 그 계산을 해 보면 우리나라 전국에 1 년에 한 40-50명 정도의 아마 환자분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역으로 저희가 추산해서 계산합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분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 수를 가지고 인제 역산을 이렇게 해 보면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물죠, 사실. 그러니까 그 드문 암을 위해서 그 안과 검사를 뭐 한다는 거는,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거는 어떻게 비용, 효과, 시간을 따졌을 때 인제 좋지는 않겠지만, 중년 이후에 우리 눈에 올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황반 변성이랄지 뭐 녹내장이랄지 백내장 역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질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중년 이후에는, 특히 중년 나이 아니면 쪼끔 더 일찍이라면 한 40대 정도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냥 망막 검사, 안과 검사는 일반적으로 다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어렵지 않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인제 심하신 분인데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이나 시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예방법, 병원 치료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네. 보면 인제 안구 건조증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환자분이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안구 건조증 심한 분들은 정말 삶의 QOL이 낮아질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 눈물 같은 안약을 인제 대체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안구 건조증 치료제 개념으로 나온 약들이 많습니다. 눈물을 조금 더 나오게 하는 약, 우리 눈물의 질을 더 좋게 하는 약, 이제 이런 안약들이 많이 나와서 안과에서 인제
대신 이제 안과에서 처방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근처에 안과에 가셔서 본인의 안구 건조증 정도에 따라서 그 약들을 이것저것 인제 맞춰서 인제 써 보셔서 나한테 맞는 약을 인제 써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안약 외에도 이 눈꺼풀 이 위아래 눈꺼풀에 보면은 그 기름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기름샘에서 나오는 기름이 눈물하고 섞여 가지고 우리 눈물을 만드는데 우리 눈물이 뭐 100%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름 성분도 다 섞여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좋지 않은 기름이 나오면 눈물의 질이 좋지 않아서 건조증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눈꺼풀에 있는 그 기름샘을 인제 호전시켜 주기 위한 인제 뭐 IPL 레이저라든지 뭐 온열 찜질이랄지 뭐 그런 치료들이 인제 여러 가지가 또 병행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거는 가서 안과에 가서 인제 상담을 하셔 가지고 맞춰서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는 그 주변 내 생활 환경이 또 너무 건조하면 눈도 더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사무실이나 집에 이렇게 가습기 같은 걸 틀어 놓으시는 거를 또 하나 추천을 드리고 너무 심한 분들은 진짜 물안경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다니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딱 막아 가지고 이 눈에 있는 물이 증발하지 못하게. 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내 주변을 좀 가습기 같은 거로 조금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분은 "소나기가 갑자기 와서 우산이 없어 비를 맞았는데 두 눈 사이드 쪽만 빨갛게 충혈돼 있는데 하루 정도 기다려 봐도 될까요?" 빗물이 들어가서 좀 충혈되셨나 봐요. 뭐 요즘 산성비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빗물 들어간 것 때문에 그렇다면은 하루 정도 기다려 봐도 되실 겁니다. 그냥 자극이 돼도 우리 눈은 금방 충혈됐다가 또 금방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네. 단순히 인제 빗물 때문에 그렇다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눈 마사지 사용하려고 하는데 외부 자극은 가능한 피하라고 하셔서 언제쯤 사용할 수 있는지. 네. 백내장 수술하고 나면요. 건조증 있는 분들 더 심해지고 없는 분들도 조금 생깁니다. 이거는 뭐 수술이 잘못됐다기보다 백내장 수술하고 나면은 의뢰 인제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공 눈물이나 인제 그런 거를 더 많이 쓰시게 되는데 그 대략적으로 그냥 한 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인제 수술을 어떤 식으로 수술을 받으셨는지 수술할 때 혹시 뭐 특이 사항이 없었는지에 따라서 기간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뭐 회복 기간은 한 달 전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9년 전 충혈 때문에 동네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전방 포도막염이라 진단받고 프레드포르테 안약을 4주 썼다. 괜찮다가 다시 안 좋아져 대학병원 전신 검사까지 받았는데 이상 없다고 해서 잊고 있다가 다시 눈에 뭐가 떠다녀서 포도막염이 다시 발생한 줄 알고 안과에 가봤는데 포도막염은 아니고 단순 염증이라고 한다. 그때 단순한 오진이었을까요? 음. 이거는 인제 이 말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때는 포도막염이 있었다가 약 쓰고 그냥 좋아지고 지금은 포도막염이 아닌 인제 다른 어 그 비문증, 아까 제가 인제 눈에 뭐가 떠다닌다는 걸 우리가 비문증이라 그러는데 이 비문증은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냥 눈 안에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파편부터 시작해 가지고 포도막염도 비문증의 하나의 원인이고 흑색종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눈에 망막이 박리되거나 찢어지거나 피가 나도 비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문은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이라서 이것만 가지고 지금 비문이 그냥 단순 염증이라 그러니 옛날에 내가 비문 때 포도막염을 진단받은 게 오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신 검사해서 전신 질환과 연관되지 않은 아주 가벼운 전방 포도막염, 전방이라는 건 앞에만 오는 거죠. 앞에 오는, 그래서 프레드포르테는 인제 스테로이드 안약일 것 같은데요. 안약 쓰고 금방 좋아졌다. 그러면은 재발 안 하고 그냥 오래 가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옛날에 오진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때 안약 써서 좋아지셨다면은 그거를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비슷한 증상이 재발했을 때 계속 안과에 가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포도막염이었고 포도막염이 재발할 수도 있는 거니까 현재. 다음 환자분은 60대 여성분인데 비문증. 비문증도 사실 환자분들이 그 안구 건조증만큼 많은 것 같아요.
그 한 달 전에 비문이 생겼는데 일단은 한 달 전에 없던 비문이 생겼으면 일단 안과를 가서 병적 비문인지 생리적 비문인지 한번 감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안과에서 그냥 단순 비문이란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뭐 참고 지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대개의 경우 이게 비문이 단순 그냥 병적인 비문이 아니라면 이걸 둔다고 눈이 나빠지는 게 아니니까 굳이 치료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아 이게 너무 괴롭다.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심해 가지고.' 막 화면을 보려고 그러면 화면이 가리고 뭐 그러면은 이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후 그 비문을 제거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수술은 그 수술의 합병증이 있죠. 그러니까 그 수술의 합병증이 비문증 수술 같은 경우는 그 수술이 아주 간단한 수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합병증과 위험이 나의 이 불편을 해소하고 싶어 하는 이 열망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큰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대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비문은 그냥 참고 견디라고 말씀드리고 수술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죠. 그다음에 포도막색종 전이.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통 간으로 전이가 많이 됩니다. 90% 이상에서. 예. 특이하게. 그다음 질문은 이제 혹시 시신경 척수염 희귀병 아시나요? 복시로 16년, 22년 두 번 겪어보니 시신경이 뇌 쪽으로 오는데 안과 질환은 전혀 아닌 건가요? 요거는 시신경 척수염이 아니라 아마 다른 척수염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어떤 질환을 얘기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네. 복시를 일으킬 수 있는 뇌와 연결이 돼 있는 이제 그런 질환들은 많습니다. 근데 안과 질환인지 아닌지가 어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음 그 안과 질환이냐 아니냐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복시 증상을 일으킨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과 질환이 포함이 되는 거죠, 복시라는 증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그게 안과 질환이냐 아니냐를 아시는 거는 아마 치료 경과나 어 그 예후를 아시는데 그거는 중요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요거 병이 인제 발병이 될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인제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 질문은 포도막염으로 인한 시력 저하와 유리체 박리로 인한 시야 가림과 빛에 민감한 증상 같은 건 치료 가능한 걸까요? 요게 쪼금 다 다른 얘기 같습니다. 포도막염으로 인한 시력 저하는 치료를 해야죠. 포도막염 치료를 해야 되고 포도막염이 다 치료됐는데도 그 후유로 시력이 저하돼 있다. 그거는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후유증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뭐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후유증이니까 아마 그런 안과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신 게 아닌가 싶네요. 그다음에 유리체 박리로 인한 시야 가림. 유리체가 박리된다는 건 아까 눈알을 채우고 있는 그 유리체가 막막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 분리되는 과정 중에 파편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게 아까 제가 말한 생리적 비문증의 제일 흔한 원인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인제 그게 심하면 시야를 가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비문증 치료에 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빛에 민감한 증상은 포도막염이 있는 분들은 빛에 좀 민감하세요. 왜냐하면 포도막염이 이 포도막에 아까 제가 홍채가 있다 그랬잖아요. 홍채가 우리 눈의 조리개 역할을 하죠. 이렇게 빛이 많으면 줄어들었다가 어두운 데 가면 열렸다가. 근데 그 홍채에 염증이 왔으니까 염증이 생긴 조직 우리가 이렇게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프죠. 근데 홍채에 염증인데 그 염증 난 홍채가 움찔움찔하면은 아프겠죠. 근데 빛을 보면 홍채가 이렇게 쭈그러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인제 아무래도 이게 아프고 불편하니까 빛에 가기가 싫겠죠. 그냥 눈 감고 있고 싶고. 인제 그런 증상이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빛에 민감한 증상은 치료가 가능하냐? 포도막염 때문에 민감한 증상이 야기된 거라면 포도막염을 치료하는 그런 그 차원에서는 치료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내가 인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 태생적으로 빛에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치료가 사실은 어렵죠. 그런 경우는 인제 밝은 날 선글라스 같은 걸 끼시는 걸로 조절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질문은 습관적으로 눈을 자주 비비는데 눈 비비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이렇게 비빌 때 안구가 눌리잖아요. 그 눌릴 때 안압이 올라가거든요. 안압이 올라가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요. 심하게 비비면은 망막에 혹시 내가 어떤 약한 부위가 있다. 심한 경우 망막이 박리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비비는 거 어쨌거나 좋은 습관은 아니셔서 만약에 비비는 이유가 뭐 간지럽고 그래서 그렇다면 안약을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습관적으로만 그러는 거다 그러면 이제 습관을 조금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검진차, 안과 정밀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데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리나? 네. 우리 눈에 이제 동공을 키우는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안과에 가면. 왜냐하면 동공을 키워야 눈 속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동공을 키우는 이제 안약을 넣고 그 동공 커지는 데만 한 2-30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다 고려하면 사실 1시간 이상은 되게 걸릴 거예요. 이제 환자가 좀 많은 이제 좀 절차가 복잡한 대학병원에서는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집 근처의 안과에는 그것만큼은 이제 안 걸릴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대략 산동하는 검사라 그러는데 산동 검사까지 다 포함한다면 그래도 1시간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베체트 질환 환자분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30년 전부터 한쪽 눈에 염증이 자주 생기고 현재는 백내장 노안입니다. 관리와 식품 섭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체트라는 병이 이제 눈에 포도막염이 잘 오는 병이 되겠죠. 아마 한쪽 눈에 염증이 자주 그러니까 그쪽 눈이 아마 그 베체트가 주로 오시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은 백내장도 좀 빨리 오게 됩니다. 관리는 그냥 병원을 다니시면서 약을 꾸준히 쓰시고 재발하면 치료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식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크게 뭐 베체트 환자분들한테 이런 음식은 좋지 않다, 이런 음식 꼭 먹어야 된다,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좋은 음식들이라고 생각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게 좋을 겁니다. 네. 네, 뭐 식품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는 안과를 또는 병원을, 베체트는 몸에 다른 증상도 올 수 있으니까 해당 과의 진료를 꾸준히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 볼게요. 비문증은 스테로이드 안약을 쓰면 좋아진다는 말씀인가요? 그 비문증의 원인이 포도막염 때문이면 스테로이드 안약을 쓰면 좀 좋아질 수 있겠죠. 원인에 따라 다르죠. 생리적인 비문증은 스테로이드 안약을 쓴다고 좋아질 리는 없겠죠. 네, 스테로이드라는 안약이 하는 역할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건데 원인이 염증이 아니라면 그게 좋아질 리는 없겠죠. 그래서 비문증은 그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비문증은 스테로이드 안약을 쓰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은 두통이나 편두통이 오면 눈이 너무 얼얼하면서 감각 이상이 오는데 안과를 가봐야 하나요? 두통이나 편두통이 얼얼한 이게 안구 편두통이라는 질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편두통이 오고 난 다음에 눈에 이렇게 번개치는 것 같은 게 보이거나 어느 한 부위가 막 이렇게 울렁울렁거리는 게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우리 편두통 같은 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올 수도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눈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와 관련된 안 증상 같아요. 안구 편두통의 증상. 그러면 사실은 이건 눈에 인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안과를 가도 검사했을 때 특별한 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편두통이 심하면 그 신경과나 이제 내과에서 편두통 관련된 약을 드시면 아마 눈 증상도 같이 좋아지실 가능성이 많은데요. 일단 안과에 가서 한번 눈에 이상이 없는지를 보시는 거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시간이 아마 다 돼서 여기까지 하면 질문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강의 들으시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모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인제 지금 눈에 생기는 암들에 대해서 인제 시리즈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에 한 번 더
강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